때는 조선시대,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6살배기 딸아이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미라 하였고 소미의 어머니는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조차 버거운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손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음식 솜씨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큰 기생집에서 주방 일을 도울 사람을 구하는데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소미의 어머니를 높은 급여를 주고 채용하고 싶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라면 1년만 고생해서 모으면 작은 주막이라도 하나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방에서는 아이는 데려올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고 고심 끝에 어머니는 이웃마을 최 대감댁에 아이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소미와 어머니는 동대문 밖에서 슬픈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내년 추석에는 꼭 너를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찬모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네, 엄마. 추석에 꼭 데리러 오셔야 해요. 꼭이요. 그럼. 꼭 오고 말고.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엄마. 추석에 꼭 오셔야 해요. 그렇게 아이와 어머니는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한양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한양 일대에서 그 재주가 비상하기로 소문난 좀도둑이었습니다. 허나 만석의 아내는 딸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만석은 홀로 그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딸마저 6살 되던 해에 호열자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콜레라와 같은 이 병은 당시에는 걸리면 저승으로 가는 끔찍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의 만석은 양지 바른 언덕에 딸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내 어미를 만나 함께 편히 쉬거라. 바로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 만석이 보니 스님은 이마에 커다란 점이 있고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그럼 저도 곧 죽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야. 그럼 이만. 나무아미타불. 스님의 알 수 없는 말에 만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소린지.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구나. 그리고 며칠 뒤 만석은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최 대감댁의 손바닥만 한 황금 불상이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명장인 김영찬이 조각한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보에 만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좋았어. 저 불상 하나만 훔치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번 한탕을 마지막으로 손 씻고 조용히 살자. 하지만 최 대감댁은 조선 최고의 검객들과 장정들을 하인으로 두고 있어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롭다는 정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덜컥 겁이 난 만석이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최 대감이 사는 경기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벽 아래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한 선비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보시오. 이런, 이미 숨을 거두었군. 그런데 선비의 옷자락에서 편지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주인집 도련님이 글 쓰는 것을 어깨너머로 본 덕에 글을 조금 읽을 줄 알았던 만석은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최 대감댁 손자의 글 공부를 가르칠 훈장을 구하는데 이 선비가 추천을 받아 대감댁으로 가던 중 불행히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만석의 머릿속에 아주 기발한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일이 잘 되었구나. 내가 이 선비 행세를 하면 의심 없이 최 대감 댁에 머물 수 있겠어. 그렇게 며칠 집안을 살피다 보면 황금 불상은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만석은 자신의 옷을 벗고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추천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시신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최 대감 댁에 도착한 그는 대감에게 인사를 올리고 추천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인사 올립니다. 추천장을 보니 학식이 높은 분임이 틀림없구려. 스승님께서 추천하신 분이니 더 볼 것도 없겠소. 뒤편에 있는 방이 비어있으니 그 방을 쓰시고 내일부터 손자 녀석을 잘 가르쳐 주시오. 대감마님. 이렇게 만석은 그날부터 최 대감 댁에 머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깨 너머로 글자 몇 개 읽는 것이 전부인 만석이 글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 대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학문이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먼저 일주일간 몸을 정갈이하고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 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되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오. 그리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시간을 번 만석은 밤이 되면 황금 불상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시 귀한 물건이니 은밀한 곳에 두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주전부리가 담긴 소쿠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나리, 주전부리를 가져왔사옵니다. 문을 연 만석은 그 아이의 모습이 죽은 자신의 딸과 너무나도 똑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이리 내 딸과 똑같이 생겼을꼬? 너는 누구냐? 소인은 주방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옵니다. 찬모 할머니께서 나리께 주전부리를 갖다 드리라 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러냐? 만석은 스님의 말이 정말 들어맞는 것 같아 속으로 더욱 놀랐고 찬모에게 아이에 대해 물어 어떻게 이 집에 맡겨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들어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만석이 잠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편 당산나무 아래에서 소미가 시린 손으로 작은 돌멩이를 주워 탑을 쌓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미야, 이 추운 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돌탑을 쌓고 있어요. 돌탑은 왜 쌓는 것이냐? 엄마가 추석에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꼭 오시라고 이 돌탑을 쌓고 있어요. 돌탑을 쌓으면 어미가 온다더냐? 지난번에 어떤 스님께서 당산나무 아래에 정성을 다해 돌탑을 쌓으면 하늘이 그 정성을 알아보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만석은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돌탑을 쌓는 아이가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딸 또한 일찍 떠난 어미를 그리워하다 죽었기에 마치 자신의 딸인 양 더욱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황금 불상이고 뭐고 간에 이 아이를 꼭 엄마와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결심이 솟구쳤습니다. 소미야, 내가 기필코 내 어머니를 찾아 만나게 해주마. 만석은 찬모에게 소미 어머니가 갔다는 기생집 이름을 알아내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기생집에 도착하자 그곳을 관리하는 행수 기생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 안악 말이요? 1년간 번 돈을 모두 챙겨주고 딸에게 간다며 떠난 지 오래요. 정말이요. 그렇다면 분명 최대감 댁으로 갔을 텐데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만석은 소미 어머니가 걸었을 길을 따라 되짚어 갔습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숲속에서 남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훔쳐보니 산적처럼 보이는 산에 둘이 무기를 든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한 명도 없구먼. 그러게 말이야.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두목님께 혼날 텐데. 그건 그렇고 밥 짓는 그 안악 솜씨는 정말 대단해. 두말하면 잔소리지. 헌데 자꾸 아기 보고 싶다고 보내달라 하니 나도 마음이 안 좋더군. 아기라는 말에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소미의 어머니가 산을 넘다 산적들에게 붙잡혀 산채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창고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가버린다고 했습니다. 산적들의 대화를 엿들은 만석은 무릎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가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가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일이구나. 함부로 갔다가는 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일단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밤이 되어 최 대감 댁에 도착해보니 소미가 정신을 잃고 알아누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소미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아이고, 나리. 이 어린 것이 어미가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추위에 떨며 돌탑을 쌓다가 그만 기력이 다해 쓰러졌답니다. 이대로 두면 저승길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가여운 것 아가. 아가. 엄마. 만석은 아이가 이런 지경에 이른 줄도 모르고 제 목숨 걱정만 하고 돌아온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구출하겠다는 결심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안방 앞을 지나가는데 최 대감과 안방마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황금 불상을 별당의 벽장 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헉! 보물을 거기에 숨겨두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헤맸으니. 만석은 별당 다락에 숨어들어가 황금 불상을 훔친 뒤 그것을 품에 안고 최 대감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선비 옷을 벗어 던지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후 산적들의 산채로 달려갔습니다. 산채에 도착한 만석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로 접근했습니다.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흥! 이까지 자물쇠 따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만석은 만능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갇혀있던 소미의 어머니는 만석을 보자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제 외동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부인을 구하러 온 사람이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소. 시간이 없으니 어서 함께 빠져나갑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몰래 창고를 빠져나와 정신없이 숲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이 눈치를 챘는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거기 서지 못할까?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어느 숲길에 이르자 산적들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산적들을 따돌린 것 같소. 안도하며 지쳐있을 때 저 멀리 방앗간이 보였습니다. 저기 방앗간이 있네요.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못 가겠으니 저기서 잠시 쉬어가요. 좋소. 두 사람은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만석은 자신이 어떻게 소미의 어머니를 구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천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둑질을 그만두고 착하게 살 것이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 그 말에 소미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게 살았던 것은 집에 사내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오랜 시간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든든한 사내의 존재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비록 도둑이지만 이제 뉘우치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니 소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모닥불에 몸을 녹이며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하며 희망을 때는 조선시대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6살배기 딸아이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미라 하였고 소미의 어머니는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조차 버거운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손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음식 솜씨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큰 기생집에서 주방 일을 도울 사람을 구하는데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소미의 어머니를 높은 급여를 주고 채용하고 싶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라면 1년만 고생해서 모으면 작은 주막이라도 하나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방에서는 아이는 데려올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고 고심 끝에 어머니는 이웃마을 최 대감댁에 아이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소미와 어머니는 동대문 밖에서 슬픈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내년 추석에는 꼭 너를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찬모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네, 엄마. 추석에 꼭 데리러 오셔야 해요. 꼭이요. 그럼. 꼭 오고 말고.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엄마. 추석에 꼭 오셔야 해요. 그렇게 아이와 어머니는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한양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한양 일대에서 그 재주가 비상하기로 소문난 좀도둑이었습니다. 허나 만석의 아내는 딸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만석은 홀로 그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딸마저 6살 되던 해에 호열자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콜레라와 같은 이 병은 당시에는 걸리면 저승으로 가는 끔찍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의 만석은 양지 바른 언덕에 딸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내 어미를 만나 함께 편히 쉬거라. 바로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 만석이 보니 스님은 이마에 커다란 점이 있고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그럼 저도 곧 죽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야. 그럼 이만. 나무아미타불. 스님의 알 수 없는 말에 만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소린지.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구나. 그리고 며칠 뒤 만석은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최 대감댁의 손바닥만 한 황금 불상이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명장인 김영찬이 조각한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보에 만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좋았어. 저 불상 하나만 훔치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번 한탕을 마지막으로 손 씻고 조용히 살자. 하지만 최 대감댁은 조선 최고의 검객들과 장정들을 하인으로 두고 있어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롭다는 정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덜컥 겁이 난 만석이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최 대감이 사는 경기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벽 아래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한 선비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보시오. 이런, 이미 숨을 거두었군. 그런데 선비의 옷자락에서 편지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주인집 도련님이 글 쓰는 것을 어깨너머로 본 덕에 글을 조금 읽을 줄 알았던 만석은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최 대감댁 손자의 글 공부를 가르칠 훈장을 구하는데 이 선비가 추천을 받아 대감댁으로 가던 중 불행히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만석의 머릿속에 아주 기발한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일이 잘 되었구나. 내가 이 선비 행세를 하면 의심 없이 최 대감 댁에 머물 수 있겠어. 그렇게 며칠 집안을 살피다 보면 황금 불상은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만석은 자신의 옷을 벗고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추천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시신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최 대감댁에 도착한 그는 대감에게 인사를 올리고 추천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인사 올립니다. 추천장을 보니 학식이 높은 분임이 틀림없구려.
스승님께서 추천하신 분이니 더 볼 것도 없겠소. 뒤편에 있는 방이 비어 있으니 그 방을 쓰시고 내일부터 손자 녀석을 잘 가르쳐 주시오. 대감마님. 이렇게 만석은 그날부터 최대감 댁에 머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깨너머로 글자 몇 개 읽는 것이 전부인 만석이 글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학문이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먼저 일주일간 몸을 정갈이하고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 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되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오. 그리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시간을 번 만석은 밤이 되면 황금불상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시 귀한 물건이니 은밀한 곳에 두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주전부리가 담긴 소쿠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나리, 주전부리를 가져왔사옵니다. 문을 연 만석은 그 아이의 모습이 죽은 자신의 딸과 너무나도 똑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이리 내 딸과 똑같이 생겼을꼬? 너는 누구냐? 소희는 주방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옵니다. 찬모 할머니께서 나리께 주전부리를 갖다 드리라 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러냐? 만석은 스님의 말이 정말 들어맞는 것 같아 속으로 더욱 놀랐고 찬모에게 아이에 대해 물어 어떻게 이 집에 맡겨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들어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만석이 잠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편 당산나무 아래에서 소미가 시린 손으로 작은 돌멩이를 주워 탑을 쌓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미야, 이 추운 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돌탑을 쌓고 있어요. 돌탑은 왜 쌓는 것이냐? 엄마가 추석에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꼭 오시라고 이 돌탑을 쌓고 있어요. 돌탑을 쌓으면 어미가 온다더냐? 지난번에 어떤 스님께서 당산나무 아래에 정성을 다해 돌탑을 쌓으면 하늘이 그 정성을 알아보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만석은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돌탑을 쌓는 아이가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딸 또한 일찍 떠난 어미를 그리워하다 죽었기에 마치 자신의 딸인 양 더욱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황금 불상이고 뭐고 간에 이 아이를 꼭 엄마와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결심이 솟구쳤습니다. 소미야, 내가 기필코 내 어머니를 찾아 만나게 해주마. 만석은 찬모에게 소미 어머니가 갔다는 기생집 이름을 알아내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기생집에 도착하자 그곳을 관리하는 행수 기생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 안악 말이요? 1년간 번 돈을 모두 챙겨주고 딸에게 간다며 떠난 지 오래요. 정말이요. 그렇다면 분명 최대감 댁으로 갔을 텐데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만석은 소미 어머니가 걸었을 길을 따라 되짚어 갔습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숲속에서 남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훔쳐보니 산적처럼 보이는 산에 둘이 무기를 든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한 명도 없구먼. 그러게 말이야.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두목님께 혼날 텐데. 그건 그렇고 밥 짓는 그 안악 솜씨는 정말 대단해. 두말하면 잔소리지. 헌데 자꾸 아기 보고 싶다고 보내달라 하니 나도 마음이 안 좋더군. 아기라는 말에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소미의 어머니가 산을 넘다 산적들에게 붙잡혀 산채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창고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가버린다고 했습니다. 산적들의 대화를 엿들은 만석은 무릎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가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가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일이구나. 함부로 갔다가는 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일단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밤이 되어 최 대감 댁에 도착해보니 소미가 정신을 잃고 알아누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소미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아이고, 나리. 이 어린 것이 어미가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추위에 떨며 돌탑을 쌓다가 그만 기력이 다해 쓰러졌답니다. 이대로 두면 저승길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가여운 것 아가. 아가. 엄마. 만석은 아이가 이런 지경에 이른 줄도 모르고 제 목숨 걱정만 하고 돌아온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구출하겠다는 결심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안방 앞을 지나가는데 최 대감과 안방마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황금 불상을 별당의 벽장 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헉! 보물을 거기에 숨겨두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헤맸으니. 만석은 별당 다락에 숨어들어가 황금 불상을 훔친 뒤 그것을 품에 안고 최 대감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선비 옷을 벗어 던지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후 산적들의 산채로 달려갔습니다. 산채에 도착한 만석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로 접근했습니다.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흥! 이까짓 자물쇠 따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만석은 만능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갇혀있던 소미의 어머니는 만석을 보자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제 외동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부인을 구하러 온 사람이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소. 시간이 없으니 어서 함께 빠져나갑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몰래 창고를 빠져나와 정신없이 숲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이 눈치를 챘는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거기 서지 못할까?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어느 숲길에 이르자 산적들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산적들을 따돌린 것 같소. 안도하며 지쳐있을 때 저 멀리 방앗간이 보였습니다. 저기 방앗간이 있네요.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못 가겠으니 저기서 잠시 쉬어가요. 좋소. 두 사람은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만석은 자신이 어떻게 소미의 어머니를 구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천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둑질을 그만두고 착하게 살 것이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 그 말에 소미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게 살았던 것은 집에 사내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오랜 시간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든든한 사내의 존재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비록 도둑이지만 이제 뉘우치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니 소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모닥불에 몸을 녹이며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하며 희망을 때는 조선시대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6살배기 딸아이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미라 하였고 소미의 어머니는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조차 버거운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손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음식 솜씨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큰 기생집에서 주방일을 도울 사람을 구하는데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소미의 어머니를 높은 급여를 주고 채용하고 싶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라면 1년만 고생해서 모으면 작은 주막이라도 하나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방에서는 아이는 데려올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고 고심 끝에 어머니는 이웃마을 최 대감댁에 아이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소미와 어머니는 동대문 밖에서 슬픈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내년 추석에는 꼭 너를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찬모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네, 엄마. 추석에 꼭 데리러 오셔야 해요. 꼭이요. 그럼. 꼭 오고 말고.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엄마. 추석에 꼭 오셔야 해요. 그렇게 아이와 어머니는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한양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한양 일대에서 그 재주가 비상하기로 소문난 좀도둑이었습니다. 허나 만석의 아내는 딸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만석은 홀로 그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딸마저 6살 되던 해에 호열자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콜레라와 같은 이 병은 당시에는 걸리면 저승으로 가는 끔찍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의 만석은 양지 바른 언덕에 딸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내 어미를 만나 함께 편히 쉬거라. 바로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 만석이 보니 스님은 이마에 커다란 점이 있고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그럼 저도 곧 죽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야. 그럼 이만. 나무아미타불. 스님의 알 수 없는 말에 만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소린지.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구나. 그리고 며칠 뒤 만석은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최대감 댁의 손바닥만 한 황금 불상이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명장인 김영찬이 조각한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보에 만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좋았어. 저 불상 하나만 훔치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번 한탕을 마지막으로 손 씻고 조용히 살자. 하지만 최대감 댁은 조선 최고의 검객들과 장정들을 하인으로 두고 있어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롭다는 정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덜컥 겁이 난 만석이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최대감이 사는 경기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벽 아래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한 선비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보시오. 이런, 이미 숨을 거두었군. 그런데 선비의 옷자락에서 편지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주인집 도련님이 글 쓰는 것을 어깨너머로 본 덕에 글을 조금 읽을 줄 알았던 만석은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최대감 댁 손자의 글 공부를 가르칠 훈장을 구하는데 이 선비가 추천을 받아 대감 댁으로 가던 중 불행히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만석의 머릿속에 아주 기발한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일이 잘 되었구나. 내가 이 선비 행세를 하면 의심 없이 최대감 댁에 머물 수 있겠어. 그렇게 며칠 집안을 살피다 보면 황금 불상은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만석은 자신의 옷을 벗고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추천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시신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최대감 댁에 도착한 그는 대감에게 인사를 올리고 추천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인사 올립니다. 추천장을 보니 학식이 높은 분임이 틀림없구려. 스승님께서 추천하신 분이니 더 볼 것도 없겠소. 뒤편에 있는 방이 비어있으니 그 방을 쓰시고 내일부터 손자 녀석을 잘 가르쳐 주시오. 대감마님. 이렇게 만석은 그날부터 최대감 댁에 머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깨너머로 글자 몇 개 읽는 것이 전부인 만석이 글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 대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학문이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먼저 일주일간 몸을 정갈이하고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 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되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오. 그리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시간을 번 만석은 밤이 되면 황금 불상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시 귀한 물건이니 은밀한 곳에 두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주전부리가 담긴 소쿠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나리, 주전부리를 가져왔사옵니다. 문을 연 만석은 그 아이의 모습이 죽은 자신의 딸과 너무나도 똑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이리 내 딸과 똑같이 생겼을꼬? 너는 누구냐? 소희는 주방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옵니다. 찬모 할머니께서 나리께 주전부리를 갖다 드리라 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러냐? 만석은 스님의 말이 정말 들어맞는 것 같아 속으로 더욱 놀랐고 찬모에게 아이에 대해 물어 어떻게 이 집에 맡겨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들어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만석이 잠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편 당산나무 아래에서 소미가 시린 손으로 작은 돌멩이를 주워 탑을 쌓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미야, 이 추운 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돌탑을 쌓고 있어요. 돌탑은 왜 쌓는 것이냐? 엄마가 추석에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꼭 오시라고 이 돌탑을 쌓고 있어요. 돌탑을 쌓으면 어미가 온다더냐? 지난번에 어떤 스님께서 당산나무 아래에 정성을 다해 돌탑을 쌓으면 하늘이 그 정성을 알아보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만석은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돌탑을 쌓는 아이가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딸 또한 일찍 떠난 어미를 그리워하다 죽었기에 마치 자신의 딸인 양 더욱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황금 불상이고 뭐고 간에 이 아이를 꼭 엄마와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결심이 솟구쳤습니다. 소미야, 내가 기필코 내 어머니를 찾아 만나게 해주마. 만석은 찬모에게 소미 어머니가 갔다는 기생집 이름을 알아내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기생집에 도착하자 그곳을 관리하는 행수 기생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 안악 말이요? 1년간 번 돈을 모두 챙겨주고 딸에게 간다며 떠난 지 오래요. 정말이요. 그렇다면 분명 최대감 댁으로 갔을 텐데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만석은 소미 어머니가 걸었을 길을 따라 되짚어 갔습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숲속에서 남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훔쳐보니 산적처럼 보이는 산에 둘이 무기를 든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한 명도 없구먼. 그러게 말이야.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두목님께 혼날 텐데. 그건 그렇고 밥 짓는 그 안악 솜씨는 정말 대단해. 두말하면 잔소리지. 헌데 자꾸 아기 보고 싶다고 보내달라니 나도 마음이 안 좋더군. 아기라는 말에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소미의 어머니가 산을 넘다 산적들에게 붙잡혀 산채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창고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가버린다고 했습니다. 산적들의 대화를 엿들은 만석은 무릎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가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가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일이구나. 함부로 갔다가는 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일단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밤이 되어 최 대감 댁에 도착해보니 소미가 정신을 잃고 알아누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소미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아이고, 나리. 이 어린 것이 어미가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추위에 떨며 돌탑을 쌓다가 그만 기력이 다해 쓰러졌답니다.
이대로 두면 저승길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가여운 것, 아가. 아가. 엄마. 만석은 아이가 이런 지경에 이른 줄도 모르고 제 목숨 걱정만 하고 돌아온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구출하겠다는 결심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안방 앞을 지나가는데 최 대감과 안방마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황금 불상을 별당의 벽장 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헉! 보물을 거기에 숨겨두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헤맸으니. 만석은 별당 다락에 숨어들어가 황금 불상을 훔친 뒤 그것을 품에 안고 최 대감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선비 옷을 벗어 던지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후 산적들의 산채로 달려갔습니다. 산채에 도착한 만석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로 접근했습니다.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까짓 자물쇠 따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만석은 만능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갇혀있던 소미의 어머니는 만석을 보자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제 외동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부인을 구하러 온 사람이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소. 시간이 없으니 어서 함께 빠져나갑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몰래 창고를 빠져나와 정신없이 숲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이 눈치를 챘는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거기 서지 못할까?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어느 숲길에 이르자 산적들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산적들을 따돌린 것 같소. 안도하며 지쳐있을 때 저 멀리 방앗간이 보였습니다. 저기 방앗간이 있네요.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못 가겠으니 저기서 잠시 쉬어가요. 좋소. 두 사람은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만석은 자신이 어떻게 소미의 어머니를 구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천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둑질을 그만두고 착하게 살 것이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 그 말에 소미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게 살았던 것은 집에 사내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오랜 시간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든든한 사내의 존재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비록 도둑이지만 이제 뉘우치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니 소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모닥불에 몸을 녹이며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하며 희망을 때는 조선시대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6살배기 딸아이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미라 하였고 소미의 어머니는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조차 버거운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손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음식 솜씨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큰 기생집에서 주방 일을 도울 사람을 구하는데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소미의 어머니를 높은 급여를 주고 채용하고 싶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라면 1년만 고생해서 모으면 작은 주막이라도 하나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방에서는 아이는 데려올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고 고심 끝에 어머니는 이웃마을 최 대감댁에 아이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소미와 어머니는 동대문 밖에서 슬픈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내년 추석에는 꼭 너를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찬모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네, 엄마. 추석에 꼭 데리러 오셔야 해요. 꼭이요. 그럼. 꼭 오고 말고.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엄마. 추석에 꼭 오셔야 해요. 그렇게 아이와 어머니는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한양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한양 일대에서 그 재주가 비상하기로 소문난 좀도둑이었습니다. 허나 만석의 아내는 딸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만석은 홀로 그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딸마저 6살 되던 해에 호열자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콜레라와 같은 이 병은 당시에는 걸리면 저승으로 가는 끔찍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의 만석은 양지 바른 언덕에 딸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내 어미를 만나 함께 편히 쉬거라. 바로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 만석이 보니 스님은 이마에 커다란 점이 있고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그럼 저도 곧 죽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야. 그럼 이만. 나무아미타불. 스님의 알 수 없는 말에 만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소린지.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구나. 그리고 며칠 뒤 만석은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최대감 댁의 손바닥만 한 황금 불상이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명장인 김영찬이 조각한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보에 만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좋았어. 저 불상 하나만 훔치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번 한탕을 마지막으로 손 씻고 조용히 살자. 하지만 최대감 댁은 조선 최고의 검객들과 장정들을 하인으로 두고 있어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롭다는 정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덜컥 겁이 난 만석이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최대감이 사는 경기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벽 아래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한 선비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보시오. 이런, 이미 숨을 거두었군. 그런데 선비의 옷자락에서 편지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주인집 도련님이 글 쓰는 것을 어깨너머로 본 덕에 글을 조금 읽을 줄 알았던 만석은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최대감 댁 손자의 글 공부를 가르칠 훈장을 구하는데 이 선비가 추천을 받아 대감 댁으로 가던 중 불행히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만석의 머릿속에 아주 기발한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일이 잘 되었구나. 내가 이 선비 행세를 하면 의심 없이 최대감 댁에 머물 수 있겠어. 그렇게 며칠 집안을 살피다 보면 황금 불상은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만석은 자신의 옷을 벗고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추천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시신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최대감 댁에 도착한 그는 대감에게 인사를 올리고 추천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인사 올립니다. 추천장을 보니 학식이 높은 분임이 틀림없구려. 스승님께서 추천하신 분이니 더 볼 것도 없겠소. 뒤편에 있는 방이 비어있으니 그 방을 쓰시고 내일부터 손자 녀석을 잘 가르쳐 주시오. 대감마님. 이렇게 만석은 그날부터 최대감 댁에 머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깨너머로 글자 몇 개 읽는 것이 전부인 만석이 글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학문이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먼저 일주일간 몸을 정갈이하고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 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되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오. 그리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시간을 번 만석은 밤이 되면 황금 불상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시 귀한 물건이니 은밀한 곳에 두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주전부리가 담긴 소쿠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나리, 주전부리를 가져왔사옵니다. 문을 연 만석은 그 아이의 모습이 죽은 자신의 딸과 너무나도 똑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이리 내 딸과 똑같이 생겼을꼬? 너는 누구냐? 소희는 주방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옵니다. 찬모 할머니께서 나리께 주전부리를 갖다 드리라 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러냐? 만석은 스님의 말이 정말 들어맞는 것 같아 속으로 더욱 놀랐고 찬모에게 아이에 대해 물어 어떻게 이 집에 맡겨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들어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만석이 잠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편 당산나무 아래에서 소미가 시린 손으로 작은 돌멩이를 주어 탑을 쌓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미야, 이 추운 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돌탑을 쌓고 있어요. 돌탑은 왜 쌓는 것이냐? 엄마가 추석에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꼭 오시라고 이 돌탑을 쌓고 있어요. 돌탑을 쌓으면 어미가 온다더냐? 지난번에 어떤 스님께서 당산나무 아래에 정성을 다해 돌탑을 쌓으면 하늘이 그 정성을 알아보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만석은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돌탑을 쌓는 아이가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딸 또한 일찍 떠난 어미를 그리워하다 죽었기에 마치 자신의 딸인 양 더욱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황금 불상이고 뭐고 간에 이 아이를 꼭 엄마와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결심이 솟구쳤습니다. 소미야, 내가 기필코 내 어머니를 찾아 만나게 해주마. 만석은 찬모에게 소미 어머니가 갔다는 기생집 이름을 알아내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기생집에 도착하자 그곳을 관리하는 행수 기생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 안악 말이요? 1년간 번 돈을 모두 챙겨주고 딸에게 간다며 떠난 지 오래요. 정말이요. 그렇다면 분명 최대감 댁으로 갔을 텐데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만석은 소미 어머니가 걸었을 길을 따라 되짚어 갔습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숲속에서 남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훔쳐보니 산적처럼 보이는 사내 둘이 무기를 든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한 명도 없구먼. 그러게 말이야.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두목님께 혼날 텐데. 그건 그렇고 밥 짓는 그 안악 솜씨는 정말 대단해. 두말하면 잔소리지. 헌데 자꾸 아기 보고 싶다고 보내달라니 나도 마음이 안 좋더군. 아기라는 말에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소미의 어머니가 산을 넘다 산적들에게 붙잡혀 산채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창고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가버린다고 했습니다. 산적들의 대화를 엿들은 만석은 무릎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가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가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일이구나. 함부로 갔다가는 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일단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밤이 되어 최대감 댁에 도착해보니 소미가 정신을 잃고 알아누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소미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아이고, 나리. 이 어린 것이 어미가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추위에 떨며 돌탑을 쌓다가 그만 기력이 다해 쓰러졌답니다. 이대로 두면 저승길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가여운 것 아가. 아가. 엄마. 만석은 아이가 이런 지경에 이른 줄도 모르고 제 목숨 걱정만 하고 돌아온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구출하겠다는 결심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안방 앞을 지나가는데 최 대감과 안방마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황금 불상을 별당의 벽장 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헉! 보물을 거기에 숨겨두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헤맸으니. 만석은 별당 다락에 숨어들어가 황금 불상을 훔친 뒤 그것을 품에 안고 최 대감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선비 옷을 벗어 던지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후 산적들의 산채로 달려갔습니다. 산채에 도착한 만석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로 접근했습니다.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흥! 이까짓 자물쇠 따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만석은 만능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갇혀있던 소미의 어머니는 만석을 보자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제 외동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부인을 구하러 온 사람이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소. 시간이 없으니 어서 함께 빠져나갑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몰래 창고를 빠져나와 정신없이 숲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이 눈치를 챘는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거기 서지 못할까?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어느 숲길에 이르자 산적들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산적들을 따돌린 것 같소. 안도하며 지쳐있을 때 저 멀리 방앗간이 보였습니다. 저기 방앗간이 있네요.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못 가겠으니 저기서 잠시 쉬어가요. 좋소. 두 사람은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만석은 자신이 어떻게 소미의 어머니를 구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천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둑질을 그만두고 착하게 살 것이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 그 말에 소미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게 살았던 것은 집에 사내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오랜 시간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든든한 사내의 존재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비록 도둑이지만 이제 뉘우치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니 소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모닥불에 몸을 녹이며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하며 희망을 때는 조선시대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6살배기 딸아이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미라 하였고 소미의 어머니는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조차 버거운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손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음식 솜씨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큰 기생집에서 주방일을 도울 사람을 구하는데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소미의 어머니를 높은 급여를 주고 채용하고 싶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라면 1년만 고생해서 모으면 작은 주막이라도 하나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방에서는 아이는 데려올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고 고심 끝에 어머니는 이웃마을 최 대감댁에 아이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소미와 어머니는 동대문 밖에서 슬픈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내년 추석에는 꼭 너를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찬모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네, 엄마. 추석에 꼭 데리러 오셔야 해요. 꼭이요. 그럼. 꼭 오고 말고.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엄마. 추석에 꼭 오셔야 해요. 그렇게 아이와 어머니는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한양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한양 일대에서 그 재주가 비상하기로 소문난 좀도둑이었습니다.
허나 만석의 아내는 딸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만석은 홀로 그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딸마저 6살 되던 해에 호열자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콜레라